안녕하십니까. 삼국유사와 21세기 한국학 시간입니다. 삼국유사와 21세기 한국학은 국제신문과 상지건축이 공동기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국제신문에서 삼국유사를 글로 만날 수 있고, 수요일에는 이렇게 상지문학 아카데미에서 정천구 박사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걸 보면 함께 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인문학적 마음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정천구 박사님과 함께 왜 유사인가에 대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국유사와 21세기 한국학 세 번째 강의, 왜 유사인가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삼국유사, 이래서 유사라는 명칭이 제목에 있습니다. 유사라는 용어 때문에 삼국유사는 정사가 아니고 야사라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야사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요. 정통 역사서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이래서 보통 이제 야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과연 삼국유사가 유사라는 이름 때문에 야사로 불려도 되는지, 그러기에는 또 다른 맥락이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도 매우 신중하게 글자를 고릅니다. 책을 쓰는 사람, 특히 저술을 쓰는 사람의 경우에도 제목을 짓는데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거듭합니다. 왜냐하면 제목 자체가 첫인상으로 깊이 와닿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책의 내용과 관계없이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고 미리 판단하게도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국유사, 유사라는 제목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영향을 줘서 야사라고 불리게 하는데요. 과연 정말로 단순히 야사로 치부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유사라는 명칭은 많은 저술들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에서는 개원천보 유사라고 하는 책이 유사라는 제목을 처음으로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개원천보 유사라고 이렇게 제목이 크게 나와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세 번째 줄 정도 보시면 오규 태평자 이렇게 앞줄로 띄우고 난 뒤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개원과 천보는 당나라 현종 때의 연호입니다. 이 한 명의 황제가 두 개의 연호를 썼는데요. 개원이라는 연호를 쓸 때 당현종이 굉장히 통치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천보라는 연호를 쓸 때는 널리 알려져 있는 양귀비와의 로맨스 때문에 통치자로서 권위를 잃게 되고 결국은 안록산의 난을 초래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갑니다. 그 시기에 장안에서 널리 전해지던 이야기들을 왕인유라고 하는 인물이 채록을 해서 모아놓은 책이 개원천보유사입니다. 그 첫 번째 제가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풀이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개원원년,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714년입니다. 이때 황국 내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땅이 축축해지고 균열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어딘가에서 빛이 새어 나오는데 그때 황궁에 당직을 선 관리가 그 위치를 기록을 해둡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곧 황제에게 그 사실을 아뢰입니다. 그러자 황제가 사람을 시켜서 그곳을 파보게 했더니 거기에 나무 판때기 같이 생긴 옥에 글자가 쓰여져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아주 옛날에 새겨졌던 글의 형태인데요. 거기에 천하태평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천하가 태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 때에는 천하가 태평해질 것이다 하는 일종의 예언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알려지니 대소신료들이 황제에게 축하를 했고요. 그리고 황제는 그것을 잘 간직하라고 황궁 내에 있는 창고에다가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래된 옛날 글씨로 새겨진 옥 덩어리가 하나 발견됐다. 좀 신빙성이 안 가는 이야기지만 당시 황제를 굉장히 기쁘게 할 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 괜시니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흥미를 자아내기는 합니다. 이 말고도 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초련향이라는 여인 이야기입니다. 장안에 당시 기녀들 가운데 초련향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녀가 있었습니다. 워낙 아름다워서 나라 안에서는 짝을 할 만한 그런 여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족 자제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이 초련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초련향이 외출을 할 때만 되면 벌과 나비들이 항상 이 초련향을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초련향한테서 아름다운 향기가 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내용이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짤막하죠. 그냥 일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짤막한 이야기들. 이게 159가지가 이 개원천보 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사라는 이름은 상구유사와 거의 흡사하지만 그의 형식이라든지 그 내용으로 보면 상구유사와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제목은 유사하지만 그 내용과 형식을 보면 상구유사와 견줄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니다. 개원천보 유사뿐만 아니고 그 이외에도 간간히 유사라는 명칭이 붙은 책들이 저술돼 나오지만 대부분은 그냥 우리가 흥미롭게 여길 수 있는 일화들을 모아놓은 그런 이야기집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모은 그 책을 저술한 사람이 과연 어떤 특정한 의식이 있어서 그리고 세상에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저술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의 유사성은 있지만 상구유사를 이해하는 데는 기존에 유사라는 제목이 붙은 여러 저술들은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사가 과연 의미하는 바가 뭐냐? 유사만 하더라도, 유자만 하더라도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버리다 또는 버려지다 이런 뜻이 첫 번째 있습니다. 보통 요즘 우리 애완용 동물들 기르다가 버리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와서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그럴 때 동물을 유기라는 말 씁니다. 유기. 그때 버릴 유자와 버릴 기자를 써서 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기다, 남겨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재산을 남기면 유산이라 그러는데 유산. 그래서 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버려지다 그리고 남겨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상구유사에는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버려졌는가? 그리고 무엇을 남기려고 했느냐? 이게 유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라는 글자가 또 남다릅니다. 보통은 역사서 할 때는 야사도 그렇지만 여기에 역사 사자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 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사관을 가리킵니다. 역사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유사라는 말은 일단 역사가가
기록한 게 아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역사가가 쓴 게 아닐까? 우선 재미있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나 하겠습니다. 삼국 유사의 기편은 제왕들의 연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와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제일 먼저 신라시조 혁거세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인 남해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노래왕이 나오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탈해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탈해왕 때에 기말지가 태어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호랑 세원녀라는 이야기가 느닷없이 실려 있습니다. 이름부터 벌써 왕과는 관계 없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신라의 동해안가에 연호랑 세원녀 부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연호랑이 해조를 캐려고 바닷가에 갔다가 바위 위에 서 있었는데 그 바위가 갑자기 움직이더니 일본으로 연호랑을 싣고 가버렸습니다. 일본에서는 바위를 타고 온 사내이기 때문에 남다른 사람이다,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연호랑의 아내인 세원녀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기다리다 못해서 바닷가로 나갔더니 연호랑을 싣고 한 바위가에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발이 있는 바위에 올랐더니 또 그 바위가 세원녀를 싣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연호랑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또 괴이한 일이다 라고 해서 왕에게 알렸더니 알고 보니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세원녀도 왕비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때 연호랑과 세원녀가 일본에 건너간 뒤에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심상치 않다 이래서 일관, 즉 하늘을 보는 관리에게 연유가 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해와 달의 전기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이제 일본으로 간 까닭에 궤변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빛을 잃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은 사신을 보내서 두 사람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려고 보냈지만 연호랑이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시킨 일이다. 이제 와서 어찌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나의 아내가 짠 고운 명주 비단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하늘의 제사를 내면 다시 빛을 되찾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비단을 주었고요. 사신이 돌아와서 아뢰었고 그 말대로 제사를 지냈더니 해와 달이 이전과 같이 빛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사실 흥미로운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이야기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해석의 여지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해하고 각자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도 정답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읽는 사람에 따라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풀이는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바위 하나가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갈 수 있는지 그것도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삼국유사에 보면 아달라 왕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달라 왕은 154년부터 184년에 재위했던 왕입니다. 신라 8대 왕인데요. 이때는 일본이라는 국호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삼국유사는 일본에 건너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이라는 국호는 거의 7세기 말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타이카 개신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할 때에 일본이라는 국호를 씁니다. 그러니까 거의 700년대쯤에 국호로 일본을 쓰고 그 전에는 삼국 사기에도 보더라도 외라고 주로 씁니다. 외인
외국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삼국유사에서는 일본이라고 명백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거는 고려 시대에 채록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외보다는 일본이라는 국호를 널리 쓰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호랑과 세원녀 같은 신라에서는 평범한 부부인데 일본에 가서 왕과 왕비가 되었다는 사실도 흥미롭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건너갔을 때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는 것. 그 다음에 세원녀가 온 명주 비단을 짤 수 있었다 하는 것도 특별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이 비단의 나라고, 그럼 비단을 짜는 솜씨는 중국이 대단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고고학적으로 이 유물을 파본 결과 중국이 꼭 중국만 비단을 짠 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동 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있었던 홍산 문화, 주로 이 제야 사학자들은 우리 고조선과 관련해서 우리 먼 조상의 기원이 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에서도 비단을 짠 흔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우 이런 식이지만 신라 사람들도 비단을 짜지 않았을까. 그래서 세원녀가 사실은 이름에도 보면 간을 세자를 씁니다. 그럼 곱다는 뜻이거든요. 고운 비단을 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호랑과 세원녀의 이름에 오가 들어가는데 까마귀 오가 들어갑니다. 까마귀 오는 해를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구려와 관련해서는 삼조보가 유명하죠. 그럼 연호랑과 세원녀는 둘 다 사실은 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남녀가 다 해를 상징한다는 것은 초기에는 문제가 없었을 건데 아마 후대에 이야기가 전선되면서 세원녀는 여성이니까 달로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해석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는 게 이 연호랑 세원녀입니다. 재미있게도 삼국 사기에는 이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련 스님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실었을까? 그냥 심심파적으로 실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연호랑 세원녀와 관련해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지금 포항 호미곶에 가면 볼 수 있는 상 두 개입니다. 아마 이것을 만들 때 이 지자체에서는 연호랑과 세원녀 이야기를 통해서 부부간의 애틋한 사랑 이걸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견호와 직녀 이야기로 보기에는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가 사실 심상치는 않은데요. 그 다음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첫 번째는 이 이야기의 서두에 나옵니다. 제8대 아달라 왕이 즉위한 지 4년째인 정유년에 157년 정확한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동해가에 연호랑과 세원녀가 살았다. 우리가 그냥 허황된 이야기로 볼 수도 있는데 연대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부분은 주석입니다. 이는 이련 스님이 이 이야기 중간에 주석을 단 겁니다. 일본 제기, 즉 일본에서 임금들의 연대기를 살펴보면 그 앞이나 뒤에 신라인으로서 왕이 된 자가 없으니 이는 변두리 고을의 작은 왕이고 진정한 왕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 전체의 왕은 아니고 변두리의 왕일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련 스님이 고려 당시에 일본과 관련된 문헌들을 그렇게 많이 확보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일본 제기라는 책은 아마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일본 제기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중앙집권화가 되고 난 뒤에 나온 책으로 볼 수 있고요. 일본이 중앙집권화가 된 것은 700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달라 왕은 그보다 540여 년 정도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일본은 중앙집권이 전혀 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변두리 고을의 작은 왕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보시면 우리 요 연호랑 세원녀 이야기가 포항 호미고지입니다. 거기서 동쪽으로 직진을 하면 옥기섬이라고 일본의 제법 큰 섬이 나옵니다. 이 옥기섬은 고대 신라인들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옥기섬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유명한 이즈모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한자로는 추룬 이렇게 있습니다. 이즈모라고 해서 이 시마네현이 있습니다. 일본의 혼슈 즉 본토에서 시마네현 그리고 그 북쪽의 도토리현 요 일대는 일본의 고대 역사와 신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일본 신화의 가장 오래된 공간 배경이 어디냐면 바로 이 이즈모입니다. 그리고 이 이즈모 지역에서는 철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유물이 출토가 되는데 대부분 신라를 비롯해서 한반도 유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포항 지역에서 배를 타고 쭉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해류를 타면 이 이즈모 지역에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변두리 고을의 작은 왕이라 그러면 이 이즈모를 중심으로 해서 시마네현이라든지 도토리현 요 어딘가에서 조그만 부락의 왕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이 갖고 있었던 문화적 수준이 신라보다는 훨씬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세원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직무를 짜는 능력이라든지 아마 연호랑 같은 경우도 업으로 나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어부는 아니었을 거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특히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고 했으니까 해의 제사 지내는 제관이 아니었을까라고 보기도 사실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도 우리가 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매우 적극적이기도 하고 흉내도 많이 내려고 하는 것처럼 이 연호랑과 세원녀가 그 당시 일본의 조그만 부족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선진적인 어떤 기술이라든지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왕으로 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그때 세원녀가 짠 비단을 신라가 가져와서 왕의 곳간에 갈무리해서 국보로 삼았다. 그리고 그 곳간 이름을 비비고라고 했고요. 하늘에 제사 지낸 곳을 영일현 또는 도기야라고 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영일만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런 스님이 활동할 때도 이 지명에 저런 곳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도 우리가 영일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리적으로도 역사적 사실과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용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바위를 타고 일본을 건너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걸 하나의 상징으로 본다면 역사적 사실을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화라고 하는 것도 밑도 끝도 없이 순전히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고대 사람들이 경험했던 사실들을 좀 변형을 시켜서 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만드는 이야기 형태라고 보시면 이 연호랑 세원녀도 좀 각별하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삼국사기에서는 전혀 언급할 수 없고 가치 없다고 치부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처럼 서술을 하고 그 다음에 주석까지 달았다는 사실은 삼국유사가 단순히 이야기를 모은 책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단순히 허황된 이야기라고는 이 포항 지역 사람들도 믿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이었다. 지금도 이 포항에 가면 일월사당이라고 사당이 버젓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월지라고 연못도 또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흔적들이 역사적 사실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때문에 이 관광 상품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이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이 삼국 유사가 전혀 삼국 사기에서는 쉽지 않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버젓이 제왕 연대기 안에다가 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배치를 했을 때는 분명히 남다른 이 역사인식 또는 관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삼국 유사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서술되던 역사서 저술 방식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에서 시대 구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라는 말을 쓰죠. 현대. 그 앞에는 이제 근대라는 말을 쓰는데요. 역사적으로 크게 보면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서양사를 배울 때 유럽에서 종교 혁명이 일어나고 르네상스가 일어났을 때를 보통 근대의 시작으로 많이 봅니다. 그럼 그 이전을 중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에서 이렇게 중세 이렇게 넘어오고 그 다음에 근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서구 열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 식민지를 건설할 때를 일종의 근대가 한창인 시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근대화입니다. 그럼 그 전에 이제 중세인데요. 삼국 사기나 삼국 유사를 다룰 때 중요한 시기는 요 중세입니다. 중세. 고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역사서가 서술되기 이전 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시작은 됐지만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은 중세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세에 역사서를 저술하는 일이 일반적으로 행해집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사마천의 사기가 이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사마천이 사기를 어떤 형식으로 서술할 건가 라고 고심한 것이 중세의 시작을 알리는 징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세 내내 중국의 역사가들 뿐만 아니고 한국이나 그 다음에 일본, 심지어는 베트남의 지식인들조차도 이 서술 방식을 따라서 역사서를 편찬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세라고 하는 시기에 이 역사서를 저술하는 것, 그리고 이 역사서는 기본적으로 공통으로 쓰인 한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자기 나라 말로 쓰는 게 아니고 동아시아 전체가 공유하는 한문이라고 하는 문자로서 서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문이 정치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외교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문서를 작성할 때, 의례를 행할 때 다 한문으로 쓰여진 걸로 합니다. 그리고 이 한문은 요즘도 우리가 배우기 어려워하지만 그 당시에도 당연히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 사람이면 옛날에 한문을 다 배우고 익히지 않았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중국인들 가운데서도 상층 지배계층, 소수의 지식인들만 한문을 배우고 익혀서 쓸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문을 전혀 쓰지를 못했습니다. 읽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한문이라는 문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 유럽에서는 라틴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랍에서는 아랍어가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자를 공유했던 시기, 이때가 중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세에는 이 한문을 받아들이고 그 관련된 역사서를 편찬하고 그 다음에 그 역사서 이면에 깔려있는 중요한 관념이었던 유교라고 하는 사고도 같이 습득을 하고 그래서 그 유교적 사고에 입각해서
통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노력, 이런 것들이 중세에 굉장히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중요한 역사서 서술이 있었습니다. 특히 삼국시대에 삼국사기에 보면 나오는 기록인데요. 위에 거는 고구려 본기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아랫부분은 신라본기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 고구려 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영양왕 11년, 그러니까 연대로 보면 600년입니다. 이때 태학 박사 이문진에게 조칙을 내려서 옛 역사를 요약해서 신집 5권을 만들게 했다, 이렇게 됩니다. 요약해서 5권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국초에 처음 문자를 사용했을 때, 이때 문자가 한문을 가리킵니다. 어떤 이가 사실들을 기록한 책 100권을 정리해서 육이라고 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책이 고구려에서 최초로 쓰여진 역사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문으로 쓰여졌다. 근데 아마 100권 정도면 상당히 두꺼운 분량인데요. 그걸 요약 정리해서 5권으로 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초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식인데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본기에서도 보면 진흥왕 때인 545년에 이사부가 왕에게 나라의 역사를 기록할 필요성에 대해서 아뢰입니다. 그리고 왕이 그 간언을 받아들여서 그 칠부를 시켜서 국사라고 하는 역사서를 편찬합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매우 중요한 점을 암시합니다. 영양왕 때인 600년이면 이미 고구려가 전성시대를 이미 지난 지 꽤 오래된 시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전에 육이라고 하는 책은 제가 짐작하건대 아마 소수림왕이나 장수왕 요 전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라가 흥할 때 그 위상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역사서를 편찬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아까 신라 본기에 나와 있는 진흥왕 때를 보시면 신라의 역사에서 진평왕, 법흥왕, 진흥왕 때가 신라가 진정으로 중앙 집권 국가가 되고 그래서 강성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듯이 진흥왕 순수비가 곳곳에서 발견되죠. 그는 진흥왕 때의 국토가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확장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때 이제 역사서를 편찬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국가의 위상을 더 높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자세한 사실은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하마천의 역사서를 아마 기본적으로 본보기로 삼아서 편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명실상부한 국가적 위상을 드러내는데 이런 역사서를 저술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서 편찬은 기본적으로는 유교적인 관점, 유교적인 관념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기독교 항나가 유럽인들을 어떻게 보면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종교로서 구실을 했습니다. 아랍 지역은 역시 이슬람교라고 하는 종교가 모든 무슬림들을 하나로 묶어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동아시아에서는 유교와 더불어서 불교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재미있게 이제 세속의 정치에서는 유교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세속을 벗어난 출세간의 경우에는 이제 불교가 큰 역할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엄격하게 구분을 짓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도 정치 권력과 늘 결탁하기도 하고 뒤에 얽히기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정치를 도맡아 했던 게 유교라고 한다면 종교적인 부분은 불교가 담당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교와 불교가 중세 동아시아에서는 굉장히 큰 줄기로서 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불교에서도 세속 정치적으로 큰 권위를 갖고 있는 유교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래 하지 않던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역사서 저술입니다. 인도에는 역사서가 없습니다. 인도는 고대부터 중세를 거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인도인들은 역사서를 편찬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인도 사람들에게는 세속의 역사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워낙 장관, 우리가 시급한다 할 때 급이라는 거의 영원에 가까운 그런 시간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윤회 전생을 하기 때문에 세속에서 이렇게 한 7, 80년 사는 인생은 그렇게 중요한 기록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하는 인식 때문에 역사서 기록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에 들어온 불교에서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들어올 때 워낙 이질적인 종교이기도 했고 그리고 민중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도 필요했을 뿐만 아니고 상층 지배층들한테도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세속의 유가 지식인들의 사고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자기네들의 역사를 서술할 필요가 사실 있었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역사서를 서술하는데 좀 다른 형태입니다. 여기 고성전 이 형태로 나옵니다. 고성들의 전기. 이게 사마천의 역사서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지만 사마천의 사기 열전을 본따서 지은 게 고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전체 사서인 사마천의 사기는 뭐 제왕의 연대기인 봉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제왕은 아니지만 막강한 권세를 자랑했던 가문들을 서술한 세가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뛰어난 행적을 보인 개인들의 열전이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바로 그 열전이 사실은 기전체 사서에서 제일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불교 쪽에서도 바로 그런 열전을 흉내내서 고성들의 전기를 서술을 한 게 이 중세 동아시아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시대에 김대문이 고성전을 처음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은 안타깝게도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기록만 남아있고요. 고성전을 김대문이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신라가 불교국가로 들어가면서 수많은 고성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배경이 되었다고 아마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다가 이 고려시대 들어오면 각훈이 1215년에 해동 고성전을 짓습니다. 해동은 바다 동쪽이라는 뜻으로 우리 한반도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바로 그 해동 고성전을 저술하면서 이 고려에서도 중국에 못지않은 고성들의 전기들이 있다 하는 것을 내세웁니다. 이렇게 주변국인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라, 고구려, 백제를 비롯해서 삼국시대도 역사서를 저술하고 고려시대에 와서도 김무식의 삼국사기나 각훈의 해동 고성전을 저술하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변방에 있는 미개하거나 또는 문화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우리도 버젓하게 내세울 만한 문화가 있다. 그리고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부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어디에서나 사실은 공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도 아까 말씀드린 바 있듯이 타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서 중앙 집권으로 가는 그런 초석을 마련한 뒤에 제일 먼저 한 게 712년에 고사기라고 하는 책을 짓고 그 다음에 720년에 일본 서기라고 하는 역사서를 편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서를 편찬하고 기록을 남기는 일, 이것은 주변 국가가 어떻게 보면 배척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으려고 하는 굉장히 큰
몸부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서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또 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에 이련이 삼국유사를 저술하기 직전에 편찬된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그 다음에 각훈의 해동고승전, 이 두 책이 어떤 의도에서 어떤 관점에서 쓰여지는지를 살펴봐야 이련이 그 두 책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형식의 삼국유사를 쓰게 된 이유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김부식 외 10명이 삼국사기를 편찬을 했습니다. 김부식은 이제 당시에 신하로서는 가장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젊은 소장 학자들 10명과 함께 이제 이 삼국사기를 편찬합니다. 말 그대로 이게 국가 사업이었습니다. 보통 이 중국의 경우에도 사마천이 사기를 편찬할 때는 사마천이 원래 직위가 사마라고 하는 직위가 천문과 지리 그리고 역사를 담당하는 관직명이기도 합니다. 사마라고 하는 게. 그러나 사마천이 사기를 저술한 것은 황제의 명을 받아서도 아니고 국가적 사업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부친인 사마단이 역사가였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를 쓰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강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의 경우에도 그런 선친의 뜻을 이어받을 생각이 간절했는데 문제는 한무제 때 무제가 흉노를 정벌하는 과정에서 그 이렁이라고 하는 장수가 흉노 정벌에 갔다가 처음에는 승승장구하고 승전보를 늘 알려줬습니다. 어느 때 5,0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10만의 흉노 병사들을 이겼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한무제는 전 나라에 이 재물을 다 쏟아부어서 흉노 정벌을 했는데 당연히 좋은 소식이 와야 되죠. 그래서 그 승전보가 왔을 때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전보가 도착해서 신하들이 황제에게 경축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렁이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항복했다는 소식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무제가 노발대발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눈치를 보면서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경축드린다고 하다가 이제는 이렁 일족을 죽여야 된다고 갑자기 표변합니다. 다들. 그때 사마천이 나서서 변호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미리 판단을 내려서 일족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간언을 하는데 이미 기분이 나빠진 한무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저놈을 죽여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주위에서 만류를 해서 사형은 면하고 궁형에 처합니다. 궁형은 거세를 하는 형벌입니다. 사실은 대부분 일반인들, 평민들도 수치스러워하는데 이 관리가 궁형에 처하면 보통은 자결을 합니다. 워낙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천도 처음에는 고심을 좀 합니다. 내가 이거 죽어야 되나? 이 수치스러운 일을. 그리고 이 궁형을 면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당시 돈으로는 50만 금이라는 돈을 내면 형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 50만 금이 요즘 아마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50억 이상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선비로서 평생 책만 읽고 저술만 하던 사람이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죠. 급해서 주위에 아는 사람들한테 다 수소문해서 돈을 빌려달라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마천은
죽어야 되는지 아니면 궁형이라도 받아서 살아남아야 되는지 한 그 고심을 합니다. 네, 죽지 못한 이유가 선친의 유언이었던 역사서를 편찬하는 이 과업을 하지 못하고 죽으면 더 큰 불효가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치욕을 참고 견딥니다. 기록에 의하면 궁형을 당하면 보통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열흘이나 한 달이면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황관이 되기 위해서 평민들 가운데서 이제 거세를 하고 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 경우 보통 10대 때 거세를 하고 들어가는데 몸이 나아서 황관이 되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그 후유증 때문에 몸이 완전히 상하거나 죽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행인지 사마천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그 치욕을 감수하면서 역사서를 저술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고안해낸 게 전대미문에 전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에 버금갈 만한 형식을 발명하기 어려운 그런 기전체 역사서를 편찬합니다. 그 열전이 독특한 게 뭐냐면 그 당시까지는 보통은 통치자, 그 중에서도 중국은 황제 중심의 역사를 관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개인들이 역사의 큰 물줄기를 형성할 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때로는 그 물줄기를 바꾸는 역할까지도 한다 하는 그런 자각을 사실 했다는데 큰 특이점이 있습니다. 고대와 중세에서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도 그 개인의 발견입니다. 우리 르네상스 이러면 인간의 발견 이런 말을 하고는 하는데, 그거는 기독교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기독교 유럽에서는 인간의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시아, 동아시아에서는 인간의 발견은 그 전에 했습니다. 즉 사마천이 처음으로 인간이라는 존재, 즉 권력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역사 속에서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간 또는 개인을 발견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낸 게 이 사마천이고 그 역사서 중에 열전입니다. 그래서 중세 내내 이 열전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흥미로운 건 사마천이 그렇게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역사서를 편찬하고 난 뒤에 나온 역사서들, 즉 한서, 후한서, 삼국지 등은 대부분은 국가에서 한 사업입니다. 국책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는 대부분은 황제 중심 또는 지배계층 중심의 역사 서술 이렇게 이루어졌다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의 역사서에서 보여주는 그런 생동하고 발랄하고 좀 자유로운 그런 역사 인식이 퇴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김부식의 삼국사기도 일종의 그런 면에서 조금은 고답적이고 이제 독창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관습적인 역사 서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특히 형식은 사마천의 사기를 본받지만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역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서의 역사 의식을 많이 닮았습니다. 사마천은 한무제에 의해서 궁형을 당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울분과 원한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보면 한무제 때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그 한무제의 정치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편찬된 반고의 한서를 보면 한무제가 유교를 국가 이데올로기로 만든 뒤에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즉 황제 중심의 지배계층 중심의 역사 인식, 거기다가 이제 유교 중심의 사고, 이게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그렇게 써진 역사서를 김부식도 고스란히 이어봤습니다. 김부식이 이 삼국사기를 국가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완성을 하고 나면 반드시 그 보고서를, 우리가 지금도 이 국가 사업을 하면 보고서를 올리는데 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하면서 올린 글이 뭐냐면 진삼국사기표라는 글입니다. 진은 나아갈 진자인데 진상하다는 의미입니다. 왕에게 진상한다는 뜻이고, 표는 바로 삼국사기를 저술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글입니다. 그래서 진삼국사기표를 써서 왕에게 올립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기는 문자가 거칠고 졸렬하여 사적이 빠지고 없어졌습니다. 예, 고기라고 하는 언급이 있습니다. 예, 옛날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아마도 삼국사기 이전에 써져 있던 역사서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이 삼국유사에도 나오지만 그냥 삼국사라는 책도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역사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것들을 다 아마 묶어서 고기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문자가 거칠고 졸렬하다, 이 말은 정통 한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문장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선조에 오면 조선의 유가 지식인들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대비하면서 이야기를 곧잘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삼국사기는 제대로 된 한문으로 잘 쓰여져 있다. 반면에 삼국유사는 문자가 너무 조잡하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삼국유사가 그런 좀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한학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삼국유사를 그런 면에서 약간 폄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고기도 삼국유사와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고 하시는데요. 생각해 보면 삼국유사가 그렇게 평가를 받은 이유가 정통 한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즉 민중이 전하던 이야기를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민중의 입말에 가까운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깔끔하게 잘 다듬어진 한문 문장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원래 이야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생동감이 극히 약화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조에는 삼국유사가 좋지 않은 문장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로 다행한 일이죠. 그래서 삼국유사는 역사서로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지만 그 자체가 문학서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문학 연구자들이 삼국유사를 많이 연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삼국사기의 저자인 김부식 입장에 볼 때는 물론 나중에 삼국유사가 나오지만 아마 그 전에 나왔다면 삼국유사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을 했을 공산이 큽니다. 이렇게 이 문자가 거칠다, 졸렬하다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까닭에 임금의 선악, 신하의 충사, 나라의 안위, 인민의 실안을 다 드러내서 권계로 삼을 수 없다. 즉 후세 사람들한테 모범으로 보여줄 수가 없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악, 임금의 잘하고 못한 점, 그 다음에 신하들의 충성스러움과 간사한 점, 그 다음에 나라의 안위, 그 다음에 백성들의 다스림과 의지로운 점. 이는 유교 정치에 있어서 핵심되는 용어들입니다. 임금이 물론 제일 먼저 본보기가 돼야 되고, 그에 따라서 신하들도 금맞게 충과 사를 잘 가려내고 충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이 개딸이 같지만 충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지금은 남자들 군대 가면 이제 구호로 충성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입니다. 근데 이 충성이란 말이 원래 우리가 쓰던 말이 아니라는 걸 잘 몰라요. 원래 중국이나 특히 우리나라에서 충이라는 말을 쓸 때는 내보다 상관에게 구호처럼 붙이는 충이 아닙니다. 이게 일제 때 들어온 구호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충이라는 글자를 쓸 때와 조선 쪽까지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쓸 때 충은 의미가 다릅니다. 원래 충의 본래 뜻은 참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진실하고 참된 마음, 그리고 곧은 마음, 올바른 마음, 이런 의미에서 충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악행을 하거나 그릇된 짓을 하면 그때 직언을 하고 간언을 해서 비난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게 충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이 무사 계층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요즘식으로 하면 거의 군인들이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직언과 간언을 자연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온 말이 상명하복입니다. 윗사람이 명을 내리면 아랫사람은 무조건 복종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무라이들이 충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뜻합니다. 그게 일제 때 들어와서 우리 군대 문화로 고스란히 들어와 널리 퍼져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그냥 충성 이러면 당연한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논어에도 보면 충이라는 글자가 자주 나오는데 거기 보면 참된 마음이라는 뜻으로 쓰였지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따른다 하는 의미로 쓰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선조의 우리가 사극을 보면 군주와 대등한 입장에서 신하들이 직언을 하고 토론을 하고 반론도 제기하고 하는 일이 나오는데 그게 충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 이제 삿되게 된다, 간세해진다 하는 게 충사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편안해지는 거냐 아니면 위태로워지느냐 이 문제,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잘 다스려지느냐 다스려지지 않느냐, 이게 유교 통치에 있어서 핵심되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 김부식이 진상국사기표에 썼다는 말은 고기를 비롯해서 이전의 역사서에서는 이런 유교적인 인식, 유교적인 관념이 매우 희박했다, 약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책들 가지고는 후대에 두고 본보기가 되기는 어렵다 하는 겁니다. 김부식 자신이 당대 최고의 유가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김부식이 유가 지식인이기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역사서라고 하는 중세에 내내 편찬된 그 가장 중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유교적인 관점이 가장 핵심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좇아야 되고, 그래야 중국에서 나온 역사서와 대등한 위치에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표현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삼국 사기가 그런 의미에서 유교적인 관점을 표방한 것은 참 좋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라고 하는 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이 삼국이 불교를 받아들이고 유교와 대등한 역할을 하도록 했던 역사가 엄연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삼국사기에는 불교와 관련된 기록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처럼 기전제 사서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열전입니다. 삼국사기에도 보면 열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전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인물이 김유신입니다. 열전이 모두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10권 중에 무려 3권이 김유신의 전기입니다. 보통 제왕에 해당되는 고구려나 백제, 신라의 왕들도 그 정도 분량을 차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유신은 제왕들보다도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에 비하면 그 열전 어디에도 승려들은 없습니다. 한번 제가 불국사, 우리 잘 알고 있죠. 지금 경주는 그 자체가 불교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그 그림으로 보시는 것이
불국사 들어가는 자하문입니다. 그 앞에 청운교, 백운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술적으로 탁월하지만 말 그대로 이 불국사는 부처님 나라를 구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불국사를 짓게 된 배경은 어떻게 보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뒤에 불교가 굉장히 큰 구실을 했다 하는 의미를 담아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무왕의 그 바다에 무덤을 만든 대왕암 같은 경우도 대표적입니다. 문무왕이 죽을 때 자기는 호법용 또는 호국용이 되기 위해서 바다에 묻힌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호국은 나라를 지키는 거고 호법은 불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즉 나라와 불교를 동시에 지키는 역할을 한다 하는 의미에서 대왕암이 조성된 거거든요. 그러면 신라는 단순히 불교가 융성한 데서 그친 게 아니고 통일과 관련해서도 불교가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유적이 남아있는 것에 비하면 삼국 사기에는 오히려 비난 일색입니다. 원효는 불세출의 고승인데 원효의 정기가 없는 대신에 원효의 아들인 설총의 정기는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설총이 이두문자를 만들어냈다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는 원효다. 요거 딱 한 줄 나옵니다. 설총의 정기에서 아버지는 원효다. 그 위대한 고승에 대해서 그런 언급으로 끝났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신라의 마지막 왕인 이 김부대왕 조에 보면 끝에 이렇게 씁니다. 부처의 법을 받들면서 그 패단을 알지 못하고 마을마다 탑과 절이 절비하고 백성들은 달아나 승려가 되게 해 병사와 농민들이 줄고 나라가 날로 쇠약해졌으니 그러고서야 어찌 문란해져서 멸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신라의 멸망을 불교 탓으로 돌립니다. 김부시가. 불교 때문에 신라가 망했다. 이렇게 단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불교를 인식하고 있었으니까 삼국사기에 불교와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실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삼국유사가 없었으면 신라, 고구려, 백제를 비롯해서 그 당시의 불교 역사는 거의 전멸되는 상황이 생겼을 텐데 좀 아찔하죠. 불교가 특히 신라에서 갖는 의미는 큰데 그런 기록 자체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참 끔찍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이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표와 서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본기, 세가, 열전,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다루는 부분인데 표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연표를 알립니다. 연대순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들을 쭉 서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표를 최초로 작성한 사람이 사마천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제도와 관련된 문물 제도에 관한 사실들을 기록한 것이 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중에 연표가 특히 주목할 만한데요. 김부시도 삼국사기에 연표를 실었습니다. 근데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보면 말 그대로 삼국의 역사이기 때문에 고려, 신라, 백제의 연표입니다. 근데 삼국유사에 보면 맨 앞부분에 왕역편이 있는데 역시 연표에 해당됩니다. 거기에는 흥미롭게도 책의 제목하고 좀 안 맞게 사국의 연표가 들어갑니다. 즉 신라, 고구려, 백제, 가락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연표에. 물론 가야국이 6나라이기 때문에 6가야의 연표가 다 들어갔으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김해에 있었던 금강가야, 즉 가락국의 연표만 있어도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 연표 안에다가 4개의 나라를 다 실었다는 점에서 상우유사는 또 특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락국의 역사인 가락국기가 실려 있는 것도 보면 이런 선임은 단순히 이것저것 이야기를 그냥 끌어다 모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상구사기는 철저하게 삼국만 중시를 했고 그 중에서도 또 정치사만 강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당시 고려가 불교 국가였음에도 불교가 온전히 대접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만들지 않았을까. 특히 승려들 입장에서는 국가 사업으로 이루어진 삼국 사기에서 불교사가 고스란히 다 빠졌다는 사실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있죠. 심지어는 삼국 사기 안에서 불교를 폄하하거나 신라 멸망의 원인으로까지 서술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성을 느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각훈이라는 스님이 해동 고승전을 저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해동 고승전은 지금 전체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일부에 해당되는 1, 2권만 남아있습니다. 1, 2권의 소제목은 유통편입니다. 유통.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유통 업체, 유통 구조 이럴 때 그 유통과 같은 뜻입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돼서 중국을 거쳐서 어떻게 고구려 백제 신라로 흘러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느냐 하는 이 불교의 역사적 흐름을 서술한 부분이 이 유통편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역사를 짤막하게 보여주는 데서 이 유통편이 갖는 의미는 참 큰데 문제는 나머지 부분이 없어서 불교의 전체적인 면모를 알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각훈이 해동고승전을 쓰면서 망명 스님에 대한 정기에 이런 구절을 씁니다. 그때 좋은 역사가가 있어서 그 업적을 나열하고 서술하지 못했던 게 한이 될 뿐이다. 여기 보면 각훈이 고승전을 저술하면서 이게 단순히 고승전기가 아니고 역사서로 인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훈이 쓴 이 구절을 보면 좋은 역사가라고 표현하는 데서 보면 본인 자신이 역사가의 입장에서 이 고승들의 전기를 쓰고 그래서 불교사를 서술하려고 했다 하는 의도를 명확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김대문의 고승전을 아마 보기는 했을 거지만 그는 매우 초기에 써진 거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이 실리지 못했던 것도 있을 거고 또 김대문은 유가지식인에 해당됩니다. 즉 승려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 보통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로 들어가면 기적이나 이적 같은 신비한 일들이 많이 서술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빼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면 매우 부실해질 수가 있는데 그걸 두고 각훈이 이렇게 한이 된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고려시대까지의 불교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1215년에 해동고승전을 저술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소순위 왕 때 불교가 들어온 것으로 계산을 하면 거진 9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의 900년에 해당되는 역사인데 그러면 지금 생각해도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이 고승전을 써야 함에도 아마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훈이 해동고승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좀 더 종합적이고 거대한 역사서를 쓰려고 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평가됩니다. 이 해동고승전에 보면 권일의 법공이라고 하는 정기가 있습니다. 법공이라고 하는 법명인데요.
사실은 이 법홍왕과 진흥왕이 나중에 이 죽기 전에 왕위를 내려놓고 출가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을 겁니다. 법홍왕이 출가해서 법공이라는 법명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 전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비상한 사람이 있은 뒤에야 비상한 일이 있습니다. 부처님께 신통력이 있으시다면 내가 죽을 때 반드시 이상한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거는 법홍왕이 재위하고 있을 때 불교를 공인하려고 하는 고심을 하던 차에 그 뜻을 알아준 염촉, 흔히 이제 2차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간에서 2차돈으로 알려져 있지만 역사서나 이렇게 삼국지사에 보면 염촉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이 염촉이 불교가 공인되기 위해서는 예사롭게 되기는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비상한 사람이 있으면 비상한 일이 일어난다. 매우 불교적인 사고를 보여줍니다. 승려라든지 또는 꼭 승려가 아니더라도 불교라고 하는 탁월한 종교 교리를 터득한 사람이나 또는 깊은 신앙심이 있는 사람한테는 남다른 일이 또는 신비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마련이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염촉이 왕명을 속였다 이렇게 해서 사실 목이 베어서 죽습니다. 그 목에서 피가 나오고 우윳빛에 피줄기가 쏟아져 나왔다, 솟구쳐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걸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단순히 종교적인 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역사적인 기록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사실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기록을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심이 깊고 이러면 얼토당토 안 해 보이는 이야기도 믿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우리도 종교적으로 신앙심 깊은 사람들은 이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휴거 같은 경우 모년 모시가 되면 하늘로 다 올라간다. 대다수는 믿지 않지만 신앙심이 있는 사람은 그걸 철석같이 사실 믿죠. 그리고 아마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정치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주도권을 쥐면 아마 역사서 속에 그런 걸 기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세는 특히 동아시아에서 불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고 그 대다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또는 합리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들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유교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역사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이건 오히려 역사서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을 담은 역사서가 해동고성전입니다. 유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교의 우위를 내세우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역사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해동고성전은 유교적 관점에서 쓰여진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대응할 만한 불교사를 쓰기 위해서 이제 내놓은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역사서를 편찬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역사 서술 방식을 보여주고 또는 그런 내용을 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면 삼국사기나 해동고성전이 과연 적절하게 역사서로서 쓰여졌느냐 하는 데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첫 번째 두드린 이유는 삼국사기가 강조한 정치사 그리고 해동고성전이 중시한 불교사는 당시 역사에 크게 보면 두 축이었습니다.
근데 두 축 가운데 한쪽씩만 각각 서술한 셈이에요. 즉 삼국사기는 정치사만을 서술했고 해동고성전은 불교사만 서술한 겁니다. 즉 반쪽만 서술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한 역사를 서술했느냐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즉 부실한 역사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럴 경우에 당연히 유가 지식인들이니까 세속 정치를 담당한 입장에서는 그런 역사서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유가 지식인들이 한결같이 내세우는 것이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당연히 다 기록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자기네들이 주장하던 바를 거슬렀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쿠의 해동고성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교사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고성들 또는 승려들의 언행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법흥왕의 경우만 보더라도 불교가 공인되는 과정이 세속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속의 권력과 아무런 관계없이 불교가 독자적으로 전래되고 그 다음에 막강한 힘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김부식이 신라본기에서 불교를 비난하면서 절과 탑들이 절비하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도 아마 경주에 가보시면 남아있는 자취만 보더라도 꽤 많은 사찰들이 있었던 걸 알 수 있는데 삼국유산에 더 생생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처마와 처마가 쭉 이어서 절간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신라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깊은 산속에 지은 게 아니고 대도시에, 즉 왕성이라든지 이런 큰 도시에다가 다 지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이제 복원돼서 이제 제자리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보시면 익산도 보면 그 편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륵사라고 하는 절도 편지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절을 이루면 보통 산속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거에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이 산속으로 밀려난 것은 조선시대 이후입니다.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찰들이 사실은 큰 도시의 한가운데에 다 지어졌습니다. 특히 신라는 더더욱 불교 국가답게 대도시의 한가운데, 왕성 한가운데에 절들이 말 그대로 이 기라성처럼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세속의 왕실과 귀족들과 관계가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절을 짓는다는 것은 지금도 불사를 할 때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때도 당연히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 평민들이 도시에서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재물을 가진 상층 지배층들이 후원을 해줘야만 비로소 이 사찰들을 그리고 이제 불상이나 탑들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세속 권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게 이 불교였습니다. 그는 뭐 우리 동아시아뿐만 아니고 유럽만 하더라도 교황권과 황제권이 대립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랍만 하더라도 칼리프라고 하는 종교적 수장과 그 다음에 술탄이라고 하는 정치적 수장이 사실은 종교와 정치를 겸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세의 정치와 종교는 분리할 수 없는데 삼국사기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해동고성전은 불교적 입장에서 각각 한쪽만을 대변하는 역사서를 서술한 바람에 사실은 불완전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경복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 경복궁은 지금 우리 외국인들도 예사로 가서 구경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안쪽에 있는 부분, 저게 왕이 머무는 곳입니다. 왕이 머무는 곳을 또 에워싸서 담벼락이 있고 그 앞에 다시 중문이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맨 앞에 큰 문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얼핏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 유교적인 정치 질서관이 고스란히 숨어 있습니다. 제왕 중심, 그 밖에 대소신료, 그 다음에 우리는 중국처럼 높진 않지만, 그 다음에 하나 보실까요? 자금성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성은 우리 경복궁에 견주면 그 위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경복궁은 웬만하면 담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자금성은 결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 촘촘하죠. 이걸 보시면 이 중국과 한국의 이 유교 국가임에도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왕 중심이긴 하지만 제왕에 버금가는 신하의 권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과 신권이 대등한 관계에서 지배 질서를 이어가고 단 그 밖의 민중들이 일종의 소외되고 배척된 거죠. 중국은 신하들에게 권위가 없습니다. 중국 역사는 진시황이 천안을 통일한 이후로 청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2100년 동안 신하가 권력을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끼미새만 보이면 모든 황제들이 돌입을 해버려요. 많이 들은 표현입니다. 삼족을 멸한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삼족을 멸한 전례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삼족이 아니고 구족을 멸합니다. 구족을 멸하면요, 이 번듯한 가문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렇게 도륙하기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입니다. 주원장은 열등감이 많아서 아시다시피 거지 생활도 하고 그런 비렁뱅이 역할을 하면서 이 지식이 없습니다. 어쨌든 술수를 잘 부려서 황제가 됐지만 밑에 있는 뛰어난 이 지식인 신하들을 보면서 늘 열등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문자옥이라는 그런 사태를 벌이는데 글자 한 글자 가지고 신하를 오가면서 그냥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주원장입니다. 자금성을 보시면 이건 철저하게 황제 1인을 위해서 조성된 이 궁궐입니다. 이게 유교적인 세계관의 가장 큰 이 함정이기도 합니다. 즉 1인 또는 상층 지배층의 정치 역사만을 주장하는 게 유가 지식인들의 역사적 관점이고 또 질서관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나마 불교사를 서술한 고성정 같은 경우는 이 유교 역사서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불교 성녀들의 입장을 중시하고 그러면서 이 끊임없이 보시해주고 그 다음에 구제해야 될 민중들이 배제되는 그런 형국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일현 스님 같은 경우는 당신이 국사 또는 국존의 지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가 얼만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체험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난 시간에 또 봤듯이 민중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서 민중들이라는 존재가 결코 역사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경주 이러면 불국사도 있고 많은 왕릉도 있지만 아마 경주에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같으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곳이 아마 남산일 겁니다. 마지막 남산에 보면 상구유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자료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냥 절벽이나 이런 큰 바위에다가 예사로 별로 보시면 그렇게 우아하고 아름답게 그다음에 정교하게 이렇게 새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석공이 그냥 민중으로서 그냥 자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새긴. 조선시대의 성리학자들이 상구유사는 한문이 참 본데 없다, 조잡하다, 이게 문장이냐 라고 비난했듯이 아마 예술가들이 볼 때 그런 좀 우월감을 가진 예술가들은 이런 남산의 이런 마애불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작품이냐, 이는 그냥 심심파적으로 했겠지 이렇게 하는데 바위에다가 이런 걸 새기는 일 자체가 엄청난 공력을 들여야 되고
특히 심심이 깊을 때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남산의 마애불이 상우유사의 실제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야사가 아니라 삼국사기나 해동 고성전과 같은 상층 지식인들이 쓰는 정통 역사서에서 버림받은 것들, 그곳에는 실릴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남겨두기 위해서 쓴 책. 그리고 거기에 담긴 일들은 문자가 참 조잡하고 졸렬하다고 이렇게 평가받는 것만큼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거고, 실제 전해지는 이야기들 또는 있었던 일을 그냥 고스란히 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은 쉽게 말하면 사관이라고 하는 역사가의 필력이나 관점을 거치지 않고 원래 있었던 일 그대로를 그냥 실은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명문장으로 유명하지만 그것은 사마천이라는 인물의 문장력에 기댄 까닭입니다. 즉 사마천의 필력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또는 윤색되고 덧붙여지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표현으로 탄생한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삼국유사는 그런 윤색을 가하지 않은 날것으로서 사실과 이야기들을 담아냈다. 그런 의미에서 유사라고 하는 제목에 붙은 명칭이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왜 유사인가? 기존의 역사서에서 다루지 않고 버림받은 그런 이야기들 또는 사실들을 앞으로 후세에 꼭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남겼다 하는 의미에서 유사라 붙였다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